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미국의 벙커버스터. 그 초대형 폭탄이 이란의 지하 90m 벙커 앞에서 멈춰섰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기술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무5. 한때는 과도한 사양이다, 실전성은 없다며 단순 과장으로 치부하고 넘겼던 그 미사일 앞에서 저는 제 오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이슨 콜입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사령부에서 27년간 근무했고 그중 15년은 B2 스텔스 폭격기의 정밀 타격 시스템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군인으로서도 기술자로서도 자부심이 컸습니다. 저는 언제나 미국이 전 세계 군사기술의 정점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특히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관통 무기 분야에선 우리가 독보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지하 깊은 벙커도 우리 기술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 군생활이란 곧 관통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배치된 순간부터 제 모든 연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강하게 적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GBU-57, 일명 MOP라 불리는 이 괴물 같은 폭탄의 초기 설계에 직접 참여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3톤이 넘는 중량의 2.4톤의 고폭약을 품은 이 무기는 말 그대로 지하 요새의 악몽이었죠. 60m 이상의 관통력이라는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미국만이 만들 수 있는 전략 무기라는 자부심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군사기술 포럼이나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국 외에 진정한 벙커버스터 기술을 구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가졌고 저 역시 그 믿음 속에서 살아왔어요. 세계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확신 속에서 말이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연과 자문회의, 방송 출연까지 이어지며 전략무기 전문가로 불리는 제 위치는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훌륭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지켰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쌓아올린 기술의 벽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불과 반년 전 저는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무5라는 미사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과잉 설계입니다. 중량만 큰 장난감이죠. 조롱에 가까운 제 발언은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곧 그 무기가 제 자존심뿐 아니라 제가 믿어온 세계의 질서마저 뒤흔들게 될 줄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쌓아올린 세계관이 무너질까봐. 그건 기술자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뉴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무기체계를 다루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곧장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로 배치되었고 B2 스텔스 폭격기 전담기술팀에 배속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관통력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 모든 연구의 기준이었고 군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처음 GBU-57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명은 MOP였는데 말 그대로 거대한 관통 폭탄이라는 뜻이었죠. 13.6톤의 중량에 2.4톤의 고폭약을 탑재한 이 괴물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60m 이상의 관통력이라는 수치를 처음 계산해냈을 때 팀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쟁 억지력은 기술의 우위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기술의 정상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은 제 삶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기술 포럼에서 연단에 설 때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국 외에 벙커버스터 기술을 제대로 구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었죠. 세계가 아직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서요. 매일 아침 기지에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모니터에는 세계 각국의 방어시설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지하 미사일 기지, 러시아의 핵벙커, 이란의 핵시설까지 모든 것이 우리 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우리 기술로 파괴 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며 저는 매일 같은 확신을 다졌어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각국의 군사기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한국, 좋은 나라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 기술적으론 아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 그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방산 동향을 분석할 때마다 한국은 늘 수입국 카테고리에 분류됐었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사가는 나라, 우리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 정도로 인식했죠. 간혹 K9 자주포나 수리온, 헬기 같은 한국산 무기 소식이 들려와도 그래. 기본기는 괜찮네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 아들 데이비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민간 우주항공회사에서 일하며 인공지능 기반 유도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특히 방위산업 쪽은 진심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핵심 기술은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원천 기술이란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쌓아올린 세계관이 무너질까봐. 그건 기술자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27년간 한 분야에만 매달려온 전문가로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한국의 미사일 현무5에 대한 뉴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탄두 중량 8톤, 관통력 100m 이상.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기술을 비웃으며 오만하게 밀어냈습니다. 제 안에 불안이 만든 교만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 교만을 넘는 자들에 의해 새로 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2025년 6월, 그날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 기술정보국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란 상공을 통과하는 B2 스텔스 폭격기들의 실시간 경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의도를 품고 있었죠. 사상 최초로 GBU-57 벙커버스터가 실전에서 투하되는 순간이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위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목표 지점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란의 핵심 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특히 포르도는 오래전부터 땅속의 요새라 불릴 만큼 철저히 보호된 벙커였습니다. 지하 80m, 일부는 90m 깊이에 이르는 그곳은 우리가 자랑하는 GBU-57조차 뚫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날 첫 번째 GBU-57이 투하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서 13톤짜리 폭탄이 마하 1.2의 속도로 낙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6초 후 착탄. 지진계에서는 규모 4.2의 진동이 감지되었고 위성 열화상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포착되었습니다. 타겟 히트 확인. 작전 통제관이 외쳤고 상황실에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GBU-57이 연달아 투하되었고 포르도 시설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총 6발의 GBU-57이 투하되었고 위성 영상에서는 6개의 거대한 분화구가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분화구는 직경 50m, 깊이 30m에 달했어요. 작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선언했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압도적 성공을 외쳤습니다. CNN, 폭스, MBC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가 우리 무기의 위력을 찬양했죠.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역시 미국이다. 우리가 최고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조심스럽게 보고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포르도 시설의 주요 핵심 구역이 여전히 파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AEA도 현장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음을 보고했고 결정적으로 이란 정부는 핵물질은 사전에 이송 완료했으며 지하 벙커는 건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무기가 뚫지 못했다고? 13톤짜리 폭탄이? 상황실에서는 긴급 분석회의가 소집되었고 위성 데이터와 지진파 분석 결과가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GBU-57의 관통력은 최대 60m였지만 포르도의 실제 구조는 그보다 더 깊고 더 복잡했던 겁니다.
기술정보국 내부 분석회의에서 GBU-57의 한계가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관통력 최대 60m, 실제 작전에서의 유효 관통은 50m 전후로 평가됨. 포르도 시설의 핵심 구역은 지하 90m 이하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됨.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은 이론보다 더 가혹하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다른 나라의 무기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조롱해왔던 그 이름을 말이에요. 현무5, 한국의 미사일 이름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8톤 탄두, 100m 이상 관통력, 로켓 추진 방식에 의한 고속 타격. 모든 수치가 우리 GBU-57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르도의 벙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있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째 회의실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 국방부 기술정보국 내부 브리핑에서 발표된 첫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어요. GBU-57 관통은 했지만 파괴는 못했다. 위성 분석을 종합한 결과 포르도 핵시설의 주요 설비는 여전히 확인 불가 상태였고 지상 피해는 명확했으나 지하 90m 아래 본체는 무력화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27년간 신뢰해온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40여 명의 기술진과 분석관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놓친 게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2.4톤의 고폭약을 품은 13톤짜리 괴물 폭탄이었는데 왜 아직도 포르도는 살아있는가? 설명은 간단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라는 사전 정보를 일부 입수했거나 어쩌면 단순한 경계 차원에서 핵물질을 미리 이송했고 방호 콘크리트를 추가로 다층 보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GBU-57의 최대 관통력은 이론상 60에서 80m였지만 포르도의 실제 구조 깊이는 최대 90m였어요. 우리는 그 10m를 넘지 못했던 겁니다. 단 10m가 27년간 쌓아온 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무5가 조용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 벙커버스터는 어떤 수준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최고인데 뭘 더 봐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미국 내 방산 분석소 한 곳에서 비공식 기술 비교 보고서를 냈고 저도 그 자료를 조심스럽게 검토해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었어요. 차세대 벙커버스터 기술 비교 분석 미국 기타 주요국.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제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현무5, 8톤 탄두, 추진력 자체가 다르며 지하 100m 이상 관통 가능한 고속지대지 미사일, GBU-57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깊은 곳을 뚫을 수 있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수치는 미친 겁니다. 처음에는 이론적 수치일 뿐이다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분석은 치밀했고 데이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적 차이가 명확했어요. GBU-57은 자유낙하 방식인 반면 현무5는 능동 추진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오는 위력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유낙하는 중력에만 의존하지만 로켓 추진은 지속적으로 가속하면서 관통력을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왜 우리는 그런 방식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지금은 진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숫자들 허풍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회의실에 있던 누군가는 회의 자료 중 메이드 인 코리어가 찍힌 슬라이드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업무 컴퓨터의 폴더에는 하나의 새로운 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폴더명 현무5.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신념처럼 여겨왔던 미국의 무기들은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조용히 괴물 하나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현무5는 8톤 탄두에 100m 이상 관통력을 가진 로켓형 미사일로 이동성과 전술 유연성에서 미국의 GBU-57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전술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현무5는 더 이상 아시아 지역용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게 되었어요. 그때 제 아들 데이비드가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현무5 얘기 자주 나와요. 사람들 다들 놀라워하죠. 한국이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신호라는 것을요. 며칠 후 펜타곤 내 전략기술 분석회의에 참석한 저는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지도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GBU-57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시설은 아직 움직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울려 퍼진 건 정막이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어온 전설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7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미군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공식 석상에서 제기되다니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50여 명의 장성들과 기술진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미 국방부 기술정보국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체 관통 무기 체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 주요국들의 벙커버스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보고서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작성되었고, 그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무5, 한국의 미사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 분석관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지금은 진지하게 봐야 해. 그 숫자들 허풍만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하나씩 쌓여갈수록 충격은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현무5는 8톤 탄두에 100m 이상 관통력을 가진 로켓형 미사일로 이동성과 전술 유연성에서 미국의 GBU-57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GBU-57은 오직 B2 스텔스 폭격기에서만 투하 가능하지만 현무5는 트럭 발사대에서 어디든 이동해서 사격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전술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현무5는 더 이상 아시아 지형용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 전략 분석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B2 한 대 운용하는 비용이면 현무5를 수십 발 10발 있습니다. 게다가 관통력도 더 뛰어나고요. 한국이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신호라는 것을요.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기술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철학이었어요. 미국은 항상 더 크게, 더 강하게의 논리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현무5는 달랐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위력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현했더군요. 한 기술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들은 정밀함으로 뚫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7년간 미군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왔는데 이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산업체 웹사이트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배우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말 그대로 기특한 조력자였습니다. 좋은 무기를 잘 수입하고 미군의 시스템을 잘 따라오며 한반도 방어선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파트너 정도였죠. 우리끼리 농담처럼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 열심히는 해. 하지만 핵심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기술진들과 협업한 건 2018년 한미 공동 군사훈련 때였어요. 그때 만난 한국 공군 기술장교들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시스템을 꼼꼼히 기록하고 질문도 많이 했죠. 좋은 학생들이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말을 스스로 되묻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핵심을 쥐고 있는 게 맞는가? 포르도 작전 이후 한국의 현무5는 더 이상 개발 중인 실험작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기술 세미나 군사 포럼, 전략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이 실제 전장에 투입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어요.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GBU-57은 오직 B2에서만 투하 가능하지만 현무5는 트럭 한 대면 된다. GBU-57은 고정 경로에 의존하지만 현무5는 어디서든 사격 가능하다. 관통력은 GBU-57이 60m, 현무5는 100m 이상.
이런 비교 데이터들이 회의 자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사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경고였죠.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방산 수출 30위권에 머물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8위, 무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수준도 그렇지만 정밀도와 자립형 설계 능력에서조차 놀랄 만큼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게 불과 1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자체 개발해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더군요. 이런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됐어요. 정작 미국 내에선 여전히 한국을 동맹 이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회의에서 어떤 장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기술 파트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어요. 이건 이제 따라오던 파트너가 옆자리에 앉아 키를 쥐려 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실제로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미국 업체들 간의 관계도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일방적인 구조였다면 이제는 상호기술 교류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을 미국이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무기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술 철학 전체가 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은 항상 압도적 우위를 추구해왔어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절대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효율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적은 비용으로 더 정밀하게, 더 실용적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기술 분석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대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로 변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네요.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쩌면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전략 기술자로서 저는 늘 세계 최고의 무기를 다뤄왔고 누구보다 그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수치들, 비교 자료들, 전장 분석 리포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어온 기술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 빈틈을 동쪽의 한 나라가 조용히 메우고 있다는 것을요. 자존심은 상처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리는 건 참기 힘든 일이었어요. 수많은 국제포럼에서 미국 외엔 이 수준의 벙커버스터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던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 밀려든 건 놀라움과 존경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집요하게, 정확하게, 조용히 기술의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며칠 전 저는 조용히 현무5의 기술 브리핑 동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정밀 유도, 로켓 추진, 고강도 복합 탄두, 그리고 탄착 정오차 2m 이내라는 놀라운 정확도, 심지어 미사일을 관통 전에 특정 속도로 감속시켜 층별 구조 파괴를 가능케 한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조차 아직 시험 단계였거든요. 한국이 이미 실용화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더 크게, 더 강하게의 논리로 무기를 개발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정밀하게, 더 효율적으로의 철학으로 접근했더군요. 같은 목표를 달성하되 훨씬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회의석상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기술을 언급하며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동료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이 질투나 거부가 아니라 변화 앞에 긴장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분석관 하나가 현무5의 기술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웃음거리가 됐을 질문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교류 차원에서 접근해볼 만하다. 한국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해봐야겠다. 우리 기술과 그들 기술을 결합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회의실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결국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만이 다음 기술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야 배워가고 있어요. 27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이런 겸손함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들 데이비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버지 같은 전문가가 인정한다는 건 더욱 그렇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현무5는 저에게 기술적 충격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언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미군 내 국제무기 비교 심포지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벙커버스터 기술 미중러 그리고 그 외 나토 국가들의 도전이었고 놀랍게도 발표 슬라이드의 첫 장에는 코리아 현무5가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주요 플레이어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미 육군 무기체계 연구소 소속 박사였는데 그가 한국 파트를 설명할 때의 어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그저 조력자나 방산 소비국이 아닙니다. 기술의 생산국, 그것도 세계적 수준의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운용하는 나라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시아 안보 연구기관에선 한국이 미국 없이도 핵심 억지력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문장을 종이에 조용히 적어봤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그것이 넘어서는 순간 국가는 달라진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하기 전과 후 이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동료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 방대한 기술 인프라, 글로벌 공급망과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힘이 절대적이라는 전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압도적 우위를 추구해왔어요. 더 많은 예산, 더 큰 무기, 더 강한 파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효율적 억제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무5는 단지 하나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고 그 절박함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회의에서 한 분석관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의 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는 80%를 넘어섰고 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K9 자주포로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게 불과 15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차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차, 차세대 미사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속도라면 1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주도했던 시대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고 기술의 주도권 또한 예전처럼 서구에만 머물지 않아요. 저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이로움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이 만든 벙커버스터가 뚫은 것은 단지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세계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어떤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겸손해져야 할 때인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기술 앞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력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무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독일. 그들은 모두 기술적 완성도와 전략적 파괴력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무기 개발 책임자 중 한 명과 비공식 대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통역 없이도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쓰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먼저 쓰지 않을 무기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한 번 써야 할 땐 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만들죠. 그 한마디에 저는 몇 초간 말을 잃었어요. 기술 사양이나 정밀도, 추진 방식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무기를 대하는 태도, 국가의 철학, 국민을 지키는 기술의 정의에 대해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였습니다. 27년간 무기 개발에 몸담으면서도 정작 왜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무5가 놀라운 건 단지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제의 철학 위에 세워진 무기였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주변의 위협 속에서도 절제와 정밀함으로 그 기술을 길들였고 그 기술은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공격보다는 방어, 확전보다는 억제, 파괴보다는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무기였어요. 그에 반해 미국은 지나치게 무기의 스펙에만 집착해왔어요.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많은 폭약을 넣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포로도 지하 90m의 강철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히려 기술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왜라는 철학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진과의 대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가장 평화를 원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현무5라는 걸작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GBU-57을 개발할 때를 떠올려보면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적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하지만 한국의 현무5는 달랐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무기. 같은 기능이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눈엔 한국의 무기가 단지 전술도구가 아닌 국가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기술로 무언가를 제압하려 했을 때 그들은 기술로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 차이는 작지만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협력이었어요. 현무5 개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간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했고 각자의 전문성을 하나로 모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개발이었다면 한국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개발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혁신적인 무기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한 분석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억제력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할 이유를 없애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그 마음보다는 기술적 우월감에 더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현무5는 저에게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기가 존재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며칠 전 정리되지 않은 메모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해 전 한미 공동 군사훈련 때 한국 기술진들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들을 친절하고 성실한 기술 파트너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 속 인물들이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기술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기술을 완성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한국 공군 대령을 기억해요. 당시 그는 우리 시스템에 대해 열심히 질문했고 저는 마치 선생님이 된 기분으로 설명해줬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배우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해서 말이죠. 포르도 작전 이후 미국 내부에서 현무5는 전략적 참고 대상이 아닌 무기체계 혁신의 길잡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그 이름을 언급했던 순간이 떠올라요. 일부는 웃었고 일부는 무시했으며 극소수만이 눈빛을 바꿨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을요. 27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수많은 첨단 무기들을 봤어요. F-22 랩터, B-2 스피릿,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GBU-57까지 모든 무기가 놀라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무5를 알게 된 후로는 그런 감정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제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충격이나 경이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술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강자라는 이름에 취해 기술을 점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은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겸손함이 그리고 그 집중력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자세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군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를 봤어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이 나라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은 단지 국방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 가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현무5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거였어요. 북한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등장하든 어떤 전장이 열리든 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질문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얼마 후 제 아들 데이비드와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현무5는 저에게 무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였고 미래에 대한 준비였으며 평화를 향한 간절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기술과 그것을 만든 대한민국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핵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나라가, 그 평범해 보이던 동맹국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걸 직접 보고 온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보다 더 무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절제였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각오였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 힘을 조용히 감추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도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제이슨 마일스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전략무기 분석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지금은 북미비역산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군사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군사적 균형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무기 체계와 위협 요소들을 분석해왔고 특히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관한 보고서를 자주 다뤄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을 때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 활동도 놓칠 수 없는 관찰 대상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언제나 안정적인 동맹국이자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는 지금껏 경험한 어떤 자료보다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비공식 핵개발 정황 포착.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가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는 모범국가였으니까요. 게다가 미국과의 전략 동맹도 단단했습니다. 핵무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정보 수집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거나 일반적인 군사 훈련을 과대 해석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제 손끝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엔진 실험, 고고도 분리형 탄두 궤적, 천무 시스템의 정밀 실사격 기록, 자율 유도형 확산탄 개념 영상,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 하나의 문장, 전통적 핵무기와는 다르나 동일 수준의 억제력을 가짐. 전문가로서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 전략입니다. 군사적 함의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핵 없는 핵 보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나토 동맹 파트너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미국 국방부는 비공식적 진상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제가 속한 전략분석실이 조사를 주도하게 되었고 직접 임무를 수행할 팀장으로 제가 지명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반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겠지. 그저 국방 실험의 일부를 확대 해석한 것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조용한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충청북도의 내륙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배치된 보안요원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제 신분에 대한 확인이 유독 꼼꼼했습니다. 미리 통보받은 한국 측 연락관이 저를 맞이했고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검은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산과 들판 사이로 가끔씩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겉으로는 민간 접근이 통제된 구역이었지만 위성정보 분석 결과 천무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장소와 좌표가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한적한 산골짜기였습니다.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인위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이동식 장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산지 중턱부에는 지형을 따라 조성된 발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이상적인 실험 환경이었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면에는 로켓 발사체의 고온 분사로 인한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주변 나무들의 가지 일부가 열기로 인해 말라비틀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마주한 장면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발사 시연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로켓포가 아니라 정밀 유도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무기였습니다. 탄두는 고도 상승 후 목표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자동 분리됐고 각각의 탄두가 독립 유도 방식으로 지정된 좌표에 낙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풀 뒤에 숨겨진 모의 벙커, 또 일부는 드론을 시뮬레이션한 고속 이동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폭발력보다는 정확도가 중심이었고 기존 확산탄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적 회색지대를 교묘히 비켜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훈련 참관이 끝난 뒤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소속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술핵과 유사한 효과 아닌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억제입니다. 공격을 막는 억제.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죠. 그 말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무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장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핵을 넘는 억제 수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문장, 전통적 핵무기와는 다르나 전략적 억제 효과는 동급 이상. 이젠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서울 외곽의 전략지 통제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 호텔에서 받은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오전 6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의 진지한 어조에서 이번 방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호텔을 출발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평범한 출근길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저희가 향하는 목적지는 점점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시내에서 벗어나 산간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검문소의 수가 늘어났고 각 구간마다 신분 확인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그 시설은 민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고 고위 관계자급만 접근 가능한 구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벽면에 설치된 두꺼운 철문들과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보며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도 위층과는 달랐고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지휘소 내부는 냉철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한반도 전역의 실시간 정찰 영상이 펼쳐졌고 적의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과 대응 속도, 요격 성공률 분석 자료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분석관들이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미래의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무기 없는 핵 전략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실제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성능 정밀 타격 체계를 통해 공격 억제 효과를 확보하는 구조였습니다. 표현 그대로라면 핵은 없지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접근하는 적의 주요 발사 기지나 지휘소를 초단위로 추적해 선제 요격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정밀 폭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그냥 방어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전적 영상과 데이터를 보면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건 실질적 심리적 핵억제였습니다. 당시 통제소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막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계산을 틀리게 만들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 균형 개념에서 벗어나 심리적 제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이 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쏴도 아무 효과 없을까봐 두려워지는 것.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핵 없는 핵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늘 핵을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설계해왔고 저 역시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결이었습니다. 기술, 철학, 전략, 그리고 역사까지. 그 모든 것이 결합된 억제 시스템. 그건 도발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도발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은 저희 조사단을 경기도의 한 비공개 군사시설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초대는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기술적 자료 검토나 장비 확인이 아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전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안내받은 곳은 대형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약 50석 규모의 좌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군 고위 간부들의 전략 회의나 중요한 작전 브리핑에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앉자 화면이 어두워졌고 곧 시뮬레이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배경음 없이 단순히 평화로운 서울의 거리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는 차량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오가고 있었고 남산타워도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 다음 순간 북쪽에서 장사정포 수십 발이 날아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7분 만에 서울 도심은 마비되었고 구조선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평온했던 거리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로는 버려진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영상은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국군이 자체 제작한 전술적 위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영상 속 상황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가상의 폭격은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붕괴되는데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심 교차로마다 불이 붙었고 남산타워 인근의 직격탄이 떨어지며 영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국 측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겁니다. 공격용이 아닌 생존용 억제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 천무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폭발력보다 정확도를 높인 다탄두 분리형 포탄, 무작위 궤도 회피 기술, 목표 착탄 후 자동 보고 기능까지. 그 모든 기술이 지금 이 시뮬레이션의 정반대 결과를 위해 준비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공격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실현 중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건드리면 다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 같은 것. 한국은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핵 이상의 억제력을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미국 본부의 중간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격 정확도 데이터,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 추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방산 기술들, 하나하나는 공개된 정보였지만 종합해보니 전체적인 그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술 정보는 충분히 수집되었고 실험 환경과 장비 사양도 비교적 명확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의도였습니다. 기술은 분석하면 되지만 사람의 의도는 숫자나 그래프로 남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저는 문득 서울 거리를 걷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없어서 혼자 시내를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 대비 시설들을 유심히 관찰하고자 한강 근처의 방공호, 민방위 표지판들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지하철역마다 비상대피소 표시가 있었고 주요 건물들에는 민방위 경보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도시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분수대 옆에서 뛰놀고 노부부는 벤치에 앉아 귤을 나눠 먹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던 젊은 부부는 웃으며 서로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분명 몇십 킬로미터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선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마치 그런 현실과는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위협에 대한 공포보다는 지금의 일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담담할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무의 정밀함, 통제소의 냉철함, 그리고 이 시민들의 고요함. 그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버티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지 국방기술이나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분단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력이 지금의 국방기술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였습니다.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위해 비공식 미팅을 준비했다는 통보였습니다. 보안 절차상 차량 이동이 아닌 직접 헬기를 타고 이동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화 상대는 익명 유지가 전제되었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정보를 굳이 나에게, 외국인인 나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걸까? 단순한 조사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친절이었고 그 속엔 분명 뭔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정된 시간에 맞춰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는 아직 조용했고 간혹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만이 지하철역 주변에서 보였습니다. 연락장교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차 안의 분위기도 어딘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헬기장은 민간 공항이 아닌 군 시설이었습니다. 활주로 한쪽 끝에 위치한 소규모 헬기 이착륙장이었고 주변에는 군용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은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고 동행한 통역조차 중간에서 제외됐습니다. 단독 이동이었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았고 비행 중에는 창밖 촬영이 금지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헬기 조종사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는 계기판 점검에만 집중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산맥은 조용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준비하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40분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향하다가 점차 산간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산길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고 간혹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 중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비공개 실험기지였습니다.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고 외부엔 군 표식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평범한 연구시설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설치된 보안 장비와 출입 통제 시설들이 이곳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민간용 차량보다는 군용 차량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년의 연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더니 탁자 위에 하나의 작은 금속 구조체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실전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억제 효과를 내면서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왜 굳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선택한 길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을 때 이 나라는 핵을 가지지 않고도 평화를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기술력과 절제, 그리고 국민들의 침착함으로요. 그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건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면담은 종료됐습니다. 복귀 헬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시설 바깥의 정적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숲, 바람 소리, 멀리 들려오는 새 소리.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엔 어떤 외침보다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복귀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숙소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천무 로켓의 정확한 궤적, 지하 통제소의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연구소에서 만난 그 조용한 연구자의 눈빛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룸서비스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사진들을 정리하고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이해했고 전략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굳이 이 길을 택했는가였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국처럼 전략적 위상을 확고히 할 수도 있었고 북한과의 힘의 균형도 단숨에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무기체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서울 시내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점들은 활기차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만들지 않은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정을 잃고 삶이 무너졌던 그 상처를 기억하는 이들이 힘보다 억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제는 조용한 기술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신호였다는 거요. 6.25 전쟁의 참상, 분단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일어선 국민들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방 철학의 뿌리였던 겁니다. 복수나 보복이 아닌 보호와 평화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억제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라 절제다. 보고서를 전송한 후 저는 한참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의심하며 방문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기술적 의문을 풀기 위해 이곳에 왔고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도시의 고요함, 군인의 단정함, 연구원의 눈빛, 그리고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 그건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어떤 전략보다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곧바로 미국 국방정보국 본부로 전달되었고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빠르고 거셌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한 지 이틀 만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쳐 피드백이 오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중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본부로부터 급히 화상 브리핑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평소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보였습니다. 국방정보국뿐만 아니라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도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 첫 화면에 떠오른 것은 제 상관인 레이너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미소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넨 지금
대한민국이 비공식 핵무기 수준의 억제 체계를 갖췄다고 명시한 건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략적 효과 기준으로는 사실상 핵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다만 국제규범 위반은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긴장된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몇 명의 참석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는 자료를 급히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도 자료 공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보고서는 미 정부 내부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안정적인 군사 동맹이자 기술 협력국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군의 해구산을 넘는 억제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보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동북아 군사력 재조정이라는 제목의 비공식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국무부, CIA, 그리고 백악관 안보팀이 모두 참여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놓였습니다. 논의는 격렬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동맹 체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오히려 이런 기술이 한미 동맹에 긍정적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독자적 억제력을 갖췄다면 우리의 동북아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 말에 한참 침묵하던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넨 지금 한국의 전략에 동의하는 건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충성의 방향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감탄도 경계도 모두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탄이 앞섭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가 앞으로 국제 전략의 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한국 국방부로부터 마지막 비공식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 보고 절차는 끝났지만 저희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의 어조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적이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달리 좀 더 인간적이고 진솔한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소규모 회의실이었고 참석자는 단 한 명. 처음부터 저를 안내했던 그 장교였습니다. 회의실은 정부 청사 건물의 한 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타원형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태극기와 몇 장의 풍경 사진들. 매우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간단히 차를 내오고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신 것들, 미국 쪽에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계와 감탄이 반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그리고 정밀하게 준비했는지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외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꺾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주변국의 압박,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우린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았죠. 하지만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연구소 책임자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말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자가 아닌 한 국민이자 군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과 한국이 가진 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아이들, 이 도시, 이 나라.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인 듯 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우린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다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기술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 통제소의 장교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 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미는 손에는 설명서도 전술표도 없었습니다. 다만
존중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계를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협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택한 겁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거리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역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쇼핑백을 든 주부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품고 사는지를 알기에 그 일상이 더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저는 그날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지만 문득문득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창밖으로는 펜타곤 본관의 불빛이 은은하게 반사되고 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조사 임무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의 질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안보란 단지 무기와 숫자의 문제인가? 절제가 힘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낸 그 짧지만 밀도 높은 시간들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나 군사력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철학과 의지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핵무기를 최고의 억제 수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최고를 선택하지 않고도 그에 준하거나 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술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러나 동시에 도발하지 않기 위해 정교한 기술을 무기로 삼되 그것이 누구도 죽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억제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경고하는 절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근 다른 동맹국들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서도 자꾸 한국의 사례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과연 이 나라도 한국처럼 절제와 기술을 결합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 억제의 철학을 무기의 기술로 바꾼 조용한 전략 국가,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도 종종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 정말 대단하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분석관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의 출국장 앞에서 제가 안내받았던 그 장교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를 보셨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릴 지탱하는 건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조용한 끈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이 만든 시스템보다도 그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의지가 더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의심으로 시작했던 조사가 감탄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핵보다 위험한 절제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계의 어떤 전략보다도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다. 몇 달 전 한국 관련 후속 보고서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전쟁을 겪은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요. 창밖 펜타곤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그 조용한 강함이 언젠가 세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